2013년 한국의 한 반도체 기업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1% 미만의 작은 시장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모험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시선이 가득했던 이 기술은 1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AI 산업의 핵심 공급자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직접 찾아와 사인을 남기고 납품 기일을 6개월이나 앞당겨 달라고 요청할 만큼 그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이는 10년 전 아무도 가지 않던 골목길의 작은 분식집이 갑자기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핫플레이스 맛집으로 변모한 것과 같습니다. 2026년 2월, 바로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운명을 건 거대한 경쟁의 시작점인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HBM사 양산에 동시 돌입합니다. 세계 최초로 16단 실물을 공개하며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작은 칩 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AI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HBM이 대체 무엇인지, 왜 이 기술이 전 세계적인 난리인지, 그리고 두 거인의 치열한 경쟁이 어디로 향하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HBM은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의미로, 여기서 대역폭이란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도로의 넓이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1차선 도로가 꽉 막히는 것과 달리 대역폭이 넓다는 것은 8차선 고속도로처럼 많은 데이터가 한꺼번에 빠르게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나 노트북의 일반적인 D램 메모리는 평면에 단 하나의 칩이 놓여있는 1차선 도로와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반면 HBM은 동일한 면적 내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 위해 여러 개의 D램 칩을 마치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이전 세대인 HBM3E가 12층이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HBM4는 무려 16층까지 쌓아 올리며 기술의 한계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강남의 부족한 땅을 극복하기 위해 건물을 위로 높게 짓듯 반도체 역시 공간의 한계를 위로 쌓는 방식으로 극복하여 용량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롯데월드타워처럼 높게 쌓인 칩들 사이에서 1층부터 16층까지 데이터를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HBM에서 이 엘리베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이 바로 실리콘 관통 전극, 즉 TSV라고 불리는 반도체의 혁신적인 핵심 공정입니다. 이 기술은 칩의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한 미세한 구멍을 수천 개 뚫어 금속으로 채운 뒤 각 층을 수직 연결합니다. 일반 D램이 가느다란 선인 와이어로 연결되어 데이터가 빙빙 돌아가는 계단 방식이라면 HBM은 TSV 덕분에 수직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16층에서 1층까지 단숨에 내려오는 이 초고속 엘리베이터 기술 덕분에 HBM은 일반 메모리와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HBM4는 데이터 전송 통로를 기존보다 2배 늘린 E408개를 확보했으며 전력 효율은 무려 4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1초 만에 고화질 영화 400편을 처리하는 이 성능은 우리가 눈을 한 번 깜빡이는 찰나에 넷플릭스 전체를 훑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HBM 기술이 이토록 뜨거운 감자가 된 배경에는 바로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동시에 연산하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만 합니다. AI가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찰나의 순간에 데이터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시스템은 병목 현상에 빠지게 되며 이는 곧 성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병목 현상이란 시원하게 뚫려있던 고속도로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처럼 아무리 처리 장치가 빨라도 통로가 좁아 전체 속도가 정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현대 컴퓨터의 근간인 폰노이만 구조는 1940년대 설계된 이후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의 데이터 이동 지연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HBM은 바로 이 80년 묵은 고질병인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연산 장치인 GPU 바로 옆에 밀착되어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치 F1 레이싱카가 피트스톱에서 단 몇 초 만에 연료를 채우고 질주하듯 HBM은 AI 가속기 옆에서 즉각적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수혈하며 연산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HBM을 F1 레이싱카에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DDR로 메모리를 도로 위 승용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만 HBM은 제작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가격이 일반 메모리에 비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모든 저장 기능을 대체하기보다는
초고속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됩니다. 이제 SK하이닉스의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살펴보면 10년 전만 해도 그들은 업계 1위인 삼성전자의 그늘에 가려진 영원한 2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33년 동안 디램 시장에서 단 한 번도 왕좌를 내주지 않고 독주하는 긴 세월 동안 하이닉스는 그 뒤를 쫓는 추격자의 위치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무려 62%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극했습니다. 반면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던 삼성전자는 2025년 2분기 기준 HBM 점유율 17%를 기록하며 마이크론에게도 밀려난 3위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대역전극이 가능했던 이유는 2013년 당시 SK하이닉스가 그래픽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예견하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던 고성능 메모리 개발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HBM은 전체 메모리 시장의 1%도 채 되지 않는 미미한 존재였지만 하이닉스는 미래의 초고속 데이터 시대를 믿고 기술적 난제들을 하나씩 돌파해 나갔습니다. 이는 2013년에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미리 매수해둔 것과 같은 엄청난 선견지명이었으며 결과적으로 10년 뒤 펼쳐질 AI 시대의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경쟁 기술인 GDDR에 비해 성능이 뚜렷하게 우세하지 못해 먹자니 살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계륵 취급을 받으며 내부의 회의적인 시선을 견뎌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챗 GPT의 등장으로 생성형 AI 시장이 폭발하고 엔비디아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10년간 기술을 갈고 닦아온 SK하이닉스의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시장이 열리는 결정적인 시점에 HBM을 즉시 대량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회사는 오직 묵묵히 외길을 걸어온 SK하이닉스뿐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2019년에 HBM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전략적 오류를 범했고 마라톤 중간에 쉬어간 대가는 뼈아픈 기술 격차와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돌아왔습니다. SK하이닉스의 독자적인 기술인 MRMUF는 칩을 높이 쌓을 때 발생하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결정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젠가 게임처럼 칩을 높이 쌓으면 구조가 휘거나 기울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MUF 기술은 보호제를 주입하여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는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꼼꼼하게 발라 건물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원리와 같으며 반도체 칩 사이의 공간을 액체 형태의 소재로 견고하게 채워줍니다. 반도체에서 열 관리는 스마트폰의 성능 저하를 막는 것만큼이나 중요한데 16층까지 쌓아 올린 HBM사는 열 방출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6층 아파트 한복판에서 환기가 안 되어 더위가 발생하는 상황처럼 수직으로 밀집된 칩들 사이에 열을 식히는 것은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MR-F 공정은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동시에 칩 내부의 열을 효과적으로 빼주는 냉각 역할까지 훌륭하게 수행하며 기술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에 감탄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은 직접 전시 부스를 방문하여 칩 위에 사인을 남기며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2025년 11월에는 젠슨 황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직접 HBM사 공급 일정을 기존보다 6개월이나 더 앞당겨 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보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마침내 작년 9월 세계 최초로 6세대 메모리인 HBM사의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구축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주선 AI 인프라 사장은 HBM사를 AI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적인 전환점이자 시대적 난제를 해결할 핵심 부품이라고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1월 초 열린 CES 2026에서는 16단 HBM사 실물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초당 2TB라는 압도적인 데이터 처리 속도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HBM사가 기존 세대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칩의 맨 아래층에서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베이스 다이의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스마트 빌딩 관제 센터로 진화하듯 단순 보조 역할이던 베이스 다이는 이제 최첨단 로직 기능을 탑재한 핵심 제어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해진 베이스 다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공정을 넘어선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의 도입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응하여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와 전략적 원팀을 결성하고 차세대 베이스 다이 제작을 위한 기술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축구계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손을 잡은 것에 비견될 만큼 충격적인 동맹이었으며 각 분야 최고들의 결합으로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장점을 살려 모든 공정을 자체 처리하는 턴키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와 TSMC 연합대, 삼성전자의 홀로서기라는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어떤 전략이 승리할지가 AI 메모리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3 개발 과정에서 경쟁사보다 1년 이상 늦어지는 등 과거의 뼈아픈 실책을 겪으며 한동안 힘겨운 추격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엄격한 품질 검증 과정인 퀄 테스트에서 발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완성품 승인이 번번이 좌절되는 자존심 상하는 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과거의 좌절을 딛고 HBM사에서 업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원시 D램을 도입하며 기술적 자존심을 건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비 D램을 유지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한 세대 앞선 원시 공정을 과감히 선택한 것은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기 위한 전략입니다. 원시 D램은 이전 세대보다 회로 선폭이 더욱 미세하여 데이터 처리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면서도 전력 소비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도로에 비유하자면 같은 면적의 땅을 쓰면서도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넓혀 더 많은 차가 다니고 연료는 덜 드는 혁신과 같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최신 기술을 곧바로 양산에 적용하는 것은 삼성전자에게도 매우 위험하고 거대한 도박과 같은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업계 보도에 의하면 삼성의 HBM사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세대에서 발목을 잡았던 발열 문제를 원시 D램을 코어, 다이로 활용함으로써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테스트는 업체별 개별 샘플 평가 방식이기에 이 결과만으로 하이닉스를 완전히 앞질렀다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진정한 저력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의 AI 가속기인 TPU 시장에서 더욱 극명하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은 구글의 차세대 AI 칩인 TPU에 탑재될 HBM4 퀄 테스트를 최종 통과했으며 올해 대규모 공급 물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작년 한 해 동안 구글용 HBM 전체 물량의 60% 이상을 공급하며 이 분야에서만큼은 하이닉스를 압도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독주하고 있지만 구글 TPU 시장에서는 삼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HBM사의 주요 수요처를 살펴보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루빈 시리즈가 전체 시장의 73%를 차지하는 가장 거대한 구매자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젠슨 황 회장이 HBM사 공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이유도 바로 루빈 시리즈의 출시 일정에 맞춰 안정적인 부품 수급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수요처인 구글은 최근 공개한 7세대 TPU 아이언우드에 이전 세대보다 6배 많은 192GB의 고용량 HBM을 탑재했습니다.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3이 엔비디아의 GPU가 아닌 자체 TPU를 통해 학습되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구글이 자체 칩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하자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탈엔비디아를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글 TPU 구매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반도체인 ASIC 기반의 AI 칩 수요가 늘어날수록 그 안에 탑재되는 HBM 메모리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면서 HBM은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HBM 시장 규모는 약 480억에서 500억 달러, 한화로 무려 7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HBM 시장이 2030년까지 매년 평균 68%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며 반도체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평균 68%의 성장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단 5년 만에 시장의 크기를 지금보다 15배 이상 키울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숫자입니다. 전체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4년 20% 수준에서 작년에는 30%를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메모리의 주류로 우뚝 섰습니다. 2026년 2월, 바로 이번 달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사 본격 양산에 돌입하며 한국 반도체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입니다. 반면 미국 마이크론은 올해 2분기인 4월 이후에나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 상반기 HBM사 시장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의 동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KB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HBM사 수요의 90% 이상을 한국의 두 거인이 책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례 없는 압도적인 지배력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업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점 공급은 공급자에게 유리하지만 구매자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높이고 가격을 조율하기 위해 여러 경쟁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하루빨리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 하이닉스와 대등한 경쟁 구도를 형성해 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웨이퍼 1만 장 분량에 달하는 파격적인 규모의 샘플을 찍어내며 퀄 테스트 통과를 위해 그야말로 사활을 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삼성은 이례적인 가격 정책까지 검토하며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끌어올리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HBM사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칩의 가격이 1GB당 약 $20 수준으로 일반 D램보다 무려 20배 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12단으로 쌓인 36GB 용량의 HBM 칩 하나 가격이 무려 70만 원에서 80만 원대에 달하니 칩 하나가 웬만한 스마트폰 가격과 맞먹는 셈입니다. 앞으로 16단 이상의 초고단 제품으로 갈수록 공정 난이도가 급상승하면서 HBM의 가격은 더욱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비싼 몸값에도 불구하고 AI 서버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품귀 현상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HBM은 단순한 부품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초이자 향후 10년의 기술 패권을 결정할 핵심적인 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한화로 약 1,4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메모리 분야가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HBM 시장의 90%를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경이로운 성과입니다. 자동차 10대 중 9대가 한국산인 상황에 비견될 만큼 압도적인 이 지배력은 대한민국이 AI 반도체 황금기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히 K 반도체의 황금기라 불릴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0조 원이라는 금액은 대한민국 1년 전체 예산의 약 15%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단 두 회사의 이익만으로 이룬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중국의 거센 추격이라는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서서히 고개를 들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CXMT는 올해 안에 10년 전 기술인 HBM이 제조를 목표로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록 HBM은 현재의 최첨단 기술과는 격차가 크지만 중국이 점진적으로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속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핵심 장비와 소재 수입이 어려워 대량 양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그들의 집념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만약 중국이 HBM 작업 체계를 완성한다면 기존에 한국이 장악하고 있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순식간에 빼앗길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격차의 벽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HBM사를 넘어 그 다음 세대인 HBM사 2의 설계와 개발을 이미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자존심을 건 원시 D램의 양산 수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며 하이닉스를 향한 추격의 고삐를 한시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는 올해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약 7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려는 SK하이닉스와 과거의 왕좌를 되찾으려는 삼성전자의 이 치열한 혈투는 이제 반도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결국 HBM사를 둘러싼 이 전쟁은 단순히 개별 기업 간의 수익 싸움을 넘어
인류가 맞이할 AI 시대의 주도권을 누가 쨘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2013년 모두가 비웃던 1%의 작은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었던 SK 하이닉스의 도박 같은 선택이 10년 뒤 위대한 승리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그들이 만든 기술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간절하게 손을 내미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뼈아픈 과거의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고 무서운 속도로 기술 격차를 좁혀온 삼성전자의 반격 또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마침내 두 거인은 동일한 출발선 위에서 HBM사 양산이라는 거대한 레이스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레이스의 진정한 결승점은 올해 연말이 될 것이며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 AI 시대의 진정한 왕관을 쓰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세상을 집어삼키는 지금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그 파도를 타고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승자가 누구든 이 거대한 성장의 파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함께 웃으며 인류의 미래 기술을 선도해 나가기를 간절히 응원해 봅니다. 2026년 HBM사 대전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AI 패권을 쥐기 위한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와 같습니다. 10년 전 하이닉스가 뿌린 인내의 씨앗은 오늘날 전 세계가 갈구하는 가장 달콤하고 강력한 기술적 열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일시 디램 승부수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절박함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능력이 결합된 위대한 도전입니다. 이 작은 반도체 칩들이 뿜어내는 데이터의 열기는 곧 인류의 지능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핵심적인 연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HBM 공급이 단 하루만 중단되어도 전 세계 빅테크들의 AI 서버는 즉시 가동을 멈추게 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양사 합산 100조 원의 영업이익은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가 기록할 가장 찬란하고 경이로운 황금기의 정점을 상징하는 수치입니다. 중국의 CXMT가 추격하는 레거시 HBM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HBM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우리는 벌써 HBM사 2와 그 너머의 미래를 설계하며 다음 10년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재 육성과 인프라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는 AI 시대의 영원한 승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의 시너지는 반도체 생태계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기술의 패권은 찰나의 방심으로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0년의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초당 수조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경이로운 속도는 우리를 인공일반지능이라는 꿈의 기술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1초 만에 영화 400편을 훑어보는 속도는 대한민국 반도체가 전 세계에 증명한 압도적인 기술적 자부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2026년 2월은 반도체 산업의 지형도가 영원히 바뀐 달로 기억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술의 전선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의 미래가 16층의 정교한 반도체층 위에 달려있듯 우리 경제의 미래 또한 이 얇은 실리콘 위에 있습니다. 부자의 경제학은 오늘 이 순간에도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동향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분석하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HBM사를 둘러싼 거대한 전쟁의 흐름을 파악하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을 한층 더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미래 기술 전쟁의 가장 앞선 소식을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AI 기술이 전 세계 금융시장과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칠 파격적인 영향력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 480원을 위협하던 환율이 순식간에 50원씩 급격히 출렁이는 현상은 현재 우리 금융시장이 얼마나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430원 초반까지 떨어지며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 보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안정이 찾아온 신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폭풍을 위한 일시적 되돌림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정부 정책 한마디에 40원씩 가격이 춤을 추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이야말로 대중이 겪고 있는 혼란의 실체이자 거대한 불안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율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돈이라는 약속의 가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제가 읽은 돈의 가격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경제적 혼란이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놓치고 있는 훨씬 더 깊은 설계상의 함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전례 없는 혼란은 사실 1971년 돈을 금에 묶어두었던 마지막 자물쇠가 풀리던 날 이미 시스템적으로 예견된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돈은 희소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며 이제 정부가 원할 때마다 단순히 키보드 타이핑만으로 얼마든지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공허한 숫자의 나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대중이 통화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선호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때 일어날 혁명적인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환율 불안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설계된 금융 시스템이 쳐놓은 정교한 덫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환율이 잠시 주춤하며 하락하는 순간에 오히려 더 불안해하며 달러를 사들이는 대중의 행동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동물의 모습과 같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이 사들인 해외 주식과 달러 예금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자산의 대대적인 이동이 시작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거주자 외화 예금은 약 1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그 중심에는 생존을 위해 달러를 확보하려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달러 사재기 현상이 주식시장의 소위 B2라고 불리는 빚내서 투자하는 행태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심리적 궤적을 그리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 현재 주식 투자를 위해 빌린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8조 원을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할 기미를 보이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너도 나도 빚을 내어 주식을 사는 행위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공포가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달러 사재기와 무리한 B2의 뿌리에는 동일한 심리적 메커니즘인 패닉 바잉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탐욕보다는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정부가 돈의 양을 무분별하게 늘릴수록 우리가 땀 흘려번 돈의 실질 가치는 야금야금 녹아내리게 되며 결국 내 지갑 속에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공포가 대중을 지배하게 됩니다. 대중은 이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종이 조각을 쥐고 있다가는 나의 미래와 가족의 안위가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는 서늘한 공포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자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그리고 내 구매력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탐욕과 뒤섞이며 패닉이라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시장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달러 사재기와 B2가 서로 맞물리면서 훨씬 더 거대한 경제적 폭탄을 만들어내고 한국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키운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해외 주식에 열광하는 서학 개미들의 자본 유출을 지목하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 역시 연일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해외 투자가 달러 수요를 폭발시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과 기관이 해외 주식 시장에 쏟아부은 자금의 규모를 보면 이러한 분석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개인이 진짜 유일한 범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간과하는 거대한 배후가 따로 있을까요? 자, 이제 돋보기를 들고 이 거대한 달러 유출 사건의 진짜 설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스템 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해외 ETF와 직접 투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우리 자본의 엄청난 규모와 이동 속도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25년 10월과 11월 단 2달 사이에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이 무려 123억 달러에 달합니다. 2026년 1월에 들어서도 개인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약 2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달러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놓고 본다면 달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주인공은 영락없이 한국을 떠나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개인 투자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금융시장의 전체 판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룡 같은 플레이어가 달러 유출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해외 주식 투자액은 무려 245억 달러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이 기록한 순매수액의 무려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누가 더 공격적으로 달러를 사들였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대 공공기관마저도 약속이나 한 듯 원화를 버리고 달러 자산으로 앞다투어 이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치 너머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개인과 국가기관 모두가 한국 시장을 떠나 달러라는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파헤쳐 보면 결국 한미 기준 금리 역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인 설계도가 우리 경제의 자본 흐름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연 2.5%인 반면 미국 연준의 금리는 3.75%로 무려 1.25%포인트라는 거대한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돈은 아주 정직하고 냉정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불안한 원화 예금보다 안전한 기축 통화인 달러가 이자까지 더 높다면 선택은 자명합니다. 금리가 전 세계의 자본을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거대한 중력이라면 현재 한미 간의 금리 차이는 우리 자산을 밖으로 밀어내는 강력한 압력입니다. 결국 개인의 해외 투자는 탐욕 때문이 아니라 가치가 하락하는 원화로부터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시장에 너무나 많이 풀려버린 원화의 양, 즉 과잉 유동성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돈이 풀려나갔고 이는 화폐의 희소성을 파괴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질수록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가진 원화의 실질 구매력은 이미 처참한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금리가 전 세계 자본을 한 곳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면 국내의 과도한 유동성은 우리 자산을 밖으로 밀어내는 강력한 압력입니다. 결국 해외 ETF나 주식 투자는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를 버리고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탈출하는 수많은 통로 중 하나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똑같은 금리 차이에도 유독 원화만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아주 고질적이고 불편한 진실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시스템에서 소외될 때 그 시장은 신뢰를 잃고 가격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 주주들이 희생되는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에 있습니다. 이 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강력한 증거들은 우리 시장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세계 최저 수준의 주주 환원율입니다.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 내부에만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한국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 성향은 약 21%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처참한 수치입니다. 돈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아는 투자자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에 머물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돈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주주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해주는 미국 시장으로 떠나는 것은 합리적 선택입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2025년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자율 공시에만 의존한 결과 전체 상장사의 고작 13% 정도만 참여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결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했다는 깊은 불신과 회의감만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환율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 매력 없는 시장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결과입니다. 이는 마치 물이 새는 낡은 양동이에서 온전한 그릇으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옮겨 담는 절박한 생존 과정과도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대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자본의 이탈과 원화 가치의 불안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국은행 총재나 경제부총리라면 1. 480원까지 치솟는 환율과 무너지는 내수 경기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한쪽에는 하루 만에 40원씩 춤을 추며 시장을 흔드는 환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침체된 경기와 가계 부채라는 거대한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진퇴양난의 고심 끝에 결국 기준금리를 또다시 연이점 5%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이후 벌써 5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묶어둔 것으로 한국 경제가 처한 깊은 고민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아픈 손가락은 바로 2025년 3분기 말 기준 무려 1,968조 원을 넘어선 가계 신용 잔액에 있습니다. 만약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폭증하여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전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달러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을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전천후 해결사처럼 등장하는 카드가 바로 국가 간의 통화 맞교환 계약인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비상시에 원화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즉시 빌려오는 이 달러 마이너스 통장은 과거에도 우리 경제를 여러 번 구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체결 소식만으로 환율이 하루 만에 177원이나 폭락하며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2020년 팬데믹 초기에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자마자 시장을 뒤덮었던 극심한 공포는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때처럼 통화 스와프라는 카드를 꺼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리 매우 완강하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은 통화 스와프를 특정 국가의 개별적인 위기를 돕는 수단이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을 때만 가동하는 최후의 보루로 봅니다. 즉, 지금처럼 한국만의 원화 약세 상황에서는 미국이 나서서 스와프를 체결해줄 명분과 동기가 매우 부족하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설령 통화 스와프를 맺는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으로 달러를 시중에 풀어주는 유동성 공급일 뿐 근본적인 치료제는 될 수 없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의 본질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데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단순히 달러를 수혈하는 것만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아서 한미 금리 역전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구멍을 막지 못하면 달러는 다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이제는 가짜 돈의 세계에서 탈출하여 내 부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진짜 자산으로 옮기는 자산 대이동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국가도 은행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이 거대한 변동성 파도 위에서 내 자산의 생존권은 오직 나 스스로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자산 대이동을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바로 희소성을 지닌 자산과 통화 시스템의 위기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빠르게 희석되는 원화를 버리고 전 세계가 신뢰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확보하여 튼튼한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키보드 타이핑만으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법정화폐의 근본적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금이나 한정된 입지의 부동산,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진짜 자산으로 내부를 서둘러 옮겨가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역이용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생산성을 직접 소유하는 자산 배분 방식입니다. 모든 물가가 오를 때 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독점력을 가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여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대중이 공포에 질려 패닉 바잉에 나설 때 오히려 냉정하게 실물 자산으로의 교체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그들은 현금을 언제든 녹아 없어질 수 있는 얼음으로 간주하며 절대 녹지 않는 단단한 실물 자산으로 부의 저장소를 바꿉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돈의 작동 원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 일해도 결실을 맺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얻은 소중한 노동의 결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부와 은행의 주머니로 옮겨질 뿐입니다. 무지의 대가는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고통스러운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돈의 가격 저자는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일침을 가합니다. 이 책은 1971년 근본 위제 폐지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례없는 거대한 금융 실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여줍니다. 시스템의 규칙을 모르는 사람에게 금융시장은 투자의 장이 아니라 기득권이 설계한 합법적인 사냥터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한정 찍혀 나오는 종이돈의 세상에서 실질 자산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되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패닉 바잉 대신 부자들이 사용하는 정교한 자산 배분 전략을 내 것으로 만들어 경제적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돈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면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비로소 자신의 경제적 삶에 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환율과 부채가 우리를 압박하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진정한 리스크는 바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무지 그 자체입니다. 돈의 가격이라는 책은 여러분을 무지의 고통에서 구해내고 이 거친 경제의 바다를 건너게 해줄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가짜 돈의 세계를 탈출하여 진짜 자산으로 부의 저장소를 옮기는 자산 대이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가치가 희석되는 원화를 버리고 전 세계가 신뢰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확보하여 튼튼한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법정 화폐의 한계를 넘어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진짜 자산으로 부를 옮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독점력을 가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생산성을 직접 소유하는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대중이 공포에 질려 패닉 바잉에 나설 때 오히려 설계도를 활용해 현금을 절대 녹지 않는 실물 자산으로 신속하게 교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돈의 작동 원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평생 열심히 일한 결실을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결국 무지의 대가는 여러분이 바친 소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고통스러운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돈 가치가 작아지고 있다는 저자의 일침은 1971년 근본위제 폐지 이후에 냉혹한 현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규칙을 모르는 사람에게 금융시장은 투자의 장이 아니라 기득권이 설계한 판 위에서 자산을 합법적으로 빼앗기는 사냥터일 뿐입니다. 하지만 책 돈의 가격을 통해 진실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돈이 무한정 찍혀 나오는 세상에서 내 실질 자산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부자들의 자산 배분 전략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저자는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비로소 돈에 관한 완전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500원을 위협하는 환율과 거대한 부채가 우리를 압박하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큰 리스크는 외부 환경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무지입니다. 책 돈의 가격은 그 무지의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출하고 설계된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돈의 진짜 정체를 깨닫고 험난한 금융의 바다 위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스템에 의해 사냥당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파도를 타는 영리한 생존자가 되어 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에 변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고정 댓글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돈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항상 곁에서 유익한 진실을 전달하겠습니다.